오늘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도 오셨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오셨고 또 이제 구어다오지우라고 남계대 교수를 포함해서 중국 교수분들도 와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야 될 편인데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얘기하다가 부족하거나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때 좀 해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집이 충청남도 입장입니다. 천안옆에 수주봉을 많이 타는데 지금도 벌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특히 이제 저희 정정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와 계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마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하버드 엔직연구소에서 안식년을 1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된 게 2002년 봄이니까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교실을 벗어난 데서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이 중국의 존재, 부상,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 학자들의 고민 이런 걸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하고 한 달 있으면 생생히 느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단순히 재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고 이번도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공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거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강연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좀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대중적인 책을 작년하고 올해 딱 2편 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과 춤을 추자도 그래서 쓴 거고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도 그래서 제가 쓴 거고 그래서 만나서 뵈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제 책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써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작년 12월 통계로 13억 5천만입니다. 인구가. 대한민국이 5천만이거든요. 저게 많은 함의를 줍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민족도 써놨는데 56개. 근데 저 사실 56개 문적은 이제 페이시아우통이라는 분이 50년대 조사를 해서 분석한 거 이렇게 분류한 거고요. 실제로는 한 400개가 넘습니다. 민족이. 그러면서 항상 중국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혹시 중국이 옛날 소련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구소련처럼 그래서 분열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하라는데 중국은 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소련하고 중국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 소련은 이제 백러시아가 중심인 러시아와 나머지 공화국 15개 공화국인데 민족 구성에서 백러시아계가 약 50%, 소수민족이 50%였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옛날 소련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대개 서유럽과 밀집인데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그거에 시작해서 소련이 막 붕괴를 시작했을 때, 특히 공산당이 붕괴를 시작했을 때 확 무너졌던 겁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민족 구성에서 전체 민족 중에서 한족이 92%고 소수민족은 8%밖에 안 됩니다. 또한 영토는 소수민족이 중국 영토 60%지만 다 변방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일부 소수민족 지역, 티베트 같은 데는 중앙에서 재정을 지원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구 구성면에서도 그렇고요. 동시에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중국과 옛날 소련, 현재 러시아는 다릅니다. 더 하나 나가면 옛날 구소련의 경우는 공산당이 붕괴돼서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머지 14개 공화국을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가는 거죠. 또 대개 그게 통합된 게 볼셰비키 혁명을 전후로 한 그 시기에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역사도 길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내몽고라든지 이쪽을 한번 중국 영토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중국 영토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만, 홍콩, 마카오까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 내지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런 구성일지라도 중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열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영토 면적인데 이것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들어가서 역사를 공부할 때 그때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양사 입문인데 이제 돌아가신 민중규 선생님 그거는 항상 하셨는데 첫 번째 이게 일성이 뭐냐면 앞으로 학생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빨리 한국적 시각을 극복하라. 한국적 시각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중국을 공부할 때는 몸을 한반도에서 번쩍 들어서 중국의 가운데로 딱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위를 보라. 그럼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 대목입니다. 중국은요 한국과 달리 육지의 국경선, 육속 국경선이라는데 14개 나라입니다. 바다는 5개입니다. 모두 19개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우선 이게 북한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북한의 가치. 북한이 아무리 뭘 하건 중국의 뭐 당장에 보이는 국익에 손해를 끼치건 중국이 왜 북한을 전략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학생 여러분들. 중국을 빼고서 나머지 위로 육속으로 14개, 바다로 5개인데 거기서 북한을 딱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그리고 현재 중국이 당면한 중국은 이미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데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그 가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왜? 부상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상을 하는 겁니다. 즉 글로벌 파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현재 글로벌 파워가 되느냐 아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동아시아에는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공식적인 국가만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안보 협력을 하는 국가가 또 삥 둘러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북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국이 막아줘야 될, 직접 부딪혀야 될 그 충돌의 가능성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뭐 3천억 달러를 넘어서 5천억 달러로 가건, 네?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면 뭐 중국이 동북삼성 평화롭게 되고 이런 얘기가 중국 학자들이나 중국 지도자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국은 주변 국가가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외교 정책을 쓸 때 언제 한국이 설득한다고 들었습니까? 자기 국가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가이익에 따라. 또 하나의 의미가 중국한테 주변국 외교는 정말 지상과제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에는 주변국 외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중국이 올해가 이제 제가 저도 써놨지만 8조 약 4천억인데 올해 7.5% 성장했다면 올 연말 되면 9조를 돌파합니다. 9조를 돌파합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 위협론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서 국력이 커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중국이 붕괴돼도 또 위험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그러고 따라서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얘기적으로 말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는 한국 고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나 이런 거는 한국적 관점으로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없는데 당장 중국을 딱 보면 벌써 북쪽에 있죠. 중앙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협력기구 이게 중요한 축이 되는 거고 남쪽은 동남아시아 국가 있죠. 거기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는 아세안 10나라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동북쪽은 바로 육자회담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바로 이거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 문제죠. 저게 이제 현재 중국을 있게 한 제가 이 중국의 꿈이라는 그 챕터 1에 그 통계를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한중수교 1992년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가 쓴 책인데 지금 통계를 헷갈리는데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에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지금 1.5% 증가가 20년 동안 지자리입니다. 중국은요 1.5% 증가해서 지금 10.7 10배를 뛰었습니다. 10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고요. 한국은 정체한 20년이고 중국은 비약한 20년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6,200달러. 근데 저건 별 의미가 없죠. 중국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 편차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해 같은데 션전 있죠. 중국 개혁개방 1번지. 션전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입니다. 명목 GDP로. 만약 PPP 구매력 지수로 계산하면 션전에 있는 1,000만 명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아요. 제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평균이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이것도 뭐 최근 통계인데 대개 3조 5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업으로 치더라도 굉장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1년 매출액이 8조 4천인데 현금으로 저 정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3천억 달러 중에서 약 1조 1천억 달러 한 달 전인가 발표한 미 재무성 보고에 따르면 그게 미 국채를 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자죠 중국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9천억 달러는 각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2조 달러 넘게 지금 미국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뭘 설명해 주는 거냐? 중국은 더 이상 외국 기업들이 돈 갖고 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지금 돈이 저 돈을 지금 어떻게 치를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국가의 발전 전략에 설명해 드릴 중국이 왜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꿨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소기업 같은 게 왜 힘들어졌느냐를 설명해내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더 무서워지는 거죠. 이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 속도가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작년에 이제 시진핑 총서기로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대외 활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 했던 대외 활동. 나머지 정치국 상미 6명을 대동하고 혁명박물관에 있는 특별 전시에서 해서 20여 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유명한 연설, 중국의 꿈이라는 연설이죠. 여기 뭐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중국의 꿈은 결국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두 단계에 걸쳐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양거 이바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100년. 즉 중국의 꿈은 1단계로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여기까지가 있고, 또 하나는 2단계로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중국이 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중국의 꿈이 뭐냐? 중국의 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그 정치적 슬로건이 바로 2049년 얘기예요. 여기 보면 민주적이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 있고 조화롭고, 이게 뭐예요? 또 나가서는 중국은 중국의 꿈을 얘기할 때 쓰는 얘기였습니다. 국가는 부강하고 구어자 후창, 민족은 떨쳐 일어나고 민주 전싱, 그 다음에 인민은 행복하고 런민 싱후. 추상적인 마찬가지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바로 그게 앞에 겁니다. 즉 중국은 지금 2022년, 즉 20차 당대회, 공산당 당대회까지 추진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2002년 16차 당대회 때 결정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있었던 18차 당대회는 2002년 16차 때 결정된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이렇지처럼 중국의 꿈은 추상적 구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라는 판단하에서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가운데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새로운 5세대 지도부, 시진핑, 리커창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입부로서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여기서 타임 프레임은 2020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대목에서 하나의 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의 꿈을 들고 나왔나? 도대체 왜 들고 나왔나, 중국의 꿈을? 끝날 때 다시 얘기를 하죠. 끝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얘기하라면 중국의 꿈입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저처럼 1시간씩 중국의 그 신문 매일 모니터하는 사람은 지겨워요. 그리고 사실 저 내일 상해에 있는 학술회는 아니 국제회의에 가는데, 이제 누가 주최하는 거냐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 정부서 중에 공보처예요. 거기서 전 세계 학자 50명하고 중국 학자 50명하고 불러고 100명을 불러놓고 주제가 뭐냐? Chinese Dream and Dialogue with the World. 중국의 꿈과 세계의 대화예요. 이제 합니다. 근데 지금이 중국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작년 12월에 정치국에서 결정된 게 파랑 규정이라고 해서 사치풍족, 형식주의, 그 다음에 뭐 온갖 이런 관료주의 이런 거 타파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도 검소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달에 상해 과학원에서 회의에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몇 군데서 하고 발표문을 다 책으로 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규정을 안 받는 거예요. 상해에서 하는 건데 그 회의도 개최하는 데가
그 상해 엑스포 그런 거 할 때 국빈 만찬하는데 그런 데는 회의장이. 그 보고서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계속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는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 등장하는 중국 지도자들은 제가 보건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8월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서부터 몇 분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어갖고 저 자식 또 하나 저거 그럴 텐데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5세대라는 것은 시진핑, 리커창,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은 아니지만요, 장관급하고 그 다음에 당석이나 성장, 성급 거긴 대부분 다 5세대로 교체됐습니다. 이제 그분들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세대 지도부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종교에 나서는 독실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시진핑, 리커창 그분들에 대한 전기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또 5년 동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5년 동안 행적을 봤을 때 이분들은 사회주의를 진짜 믿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즉 공산당이 중국을 구원했고 앞으로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고 공산당만이 대안이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가 다릅니다. 그 전 지도자들과 이제 예를 들어서 장점인 그 전 지도자라는 게 장점인 후진타오였었는데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보면 쭈삣쭈삣거리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중국도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산층도 좀 부족하고 아직 시민의 민도도 낮고 뭐 그래서 나중에 민주주의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의를 하더라도 저는 여태까지 장점인 후진타오 두 분이 정상회의 하면서 넥타이 풀고 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텔레비전이건 뭐건 항상 짜여진 틀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가 중요한 얘기 시작하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수첩을 꺼내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냐? 중국보다 더 성과가 좋은 정치체제에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 따라가겠다. 내놓으라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게 1년 동안 계속 글로 나옵니다. 계속 글로 나오고 있고 아주 당당합니다. 그 6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대화가 그거예요. 그냥 통역 하나만 딱 때리고 그냥 넥타이 풀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전 지도자 성격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지난 그 사회과학원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했던 그 학술회에 거기에 갔을 때도 또 느꼈는데 이제 거기에 하여튼 이름만 대면 아는 중요한 학자들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쭉 가서 저만 하라고 머쓱했는데 이제 저는 뭐 계속 주장하는 그겁니다. 중국 특색이 민주주의는 없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권위주의의 사회주의 버전이다. 혼자 그냥 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대단한 양반들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그분들은 뭐 제가 한두 번 분들은 아닌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서 유학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지도부들한테서 그냥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지금 이제 고문장관이 그 양반이 싱가포르 정치체제를 비판할 때 했던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지금 아시아에서 퍼캡ita GDP 면에서는 작년에 5만 불을 넘어선 당당히 얘기했거든. 그런 좋은 정치제 있으면 갖다 달라. 우리가 배우겠다. 그 얘기를 지금 중국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따라서 이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하는. 근데 두 번째로는 특징이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책으로 시장 경제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4세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시진핑이 1953년생이고요. 리커창이 1956년생입니다. 후진타오 즉 4세대들은 194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혁개방을 막 시작했을 때 이전 세대들은 개혁개방을 막 시작해서 추진할 때 약 40세의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지시한 거 이것 따라서 개혁개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5세대들은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대학교가 다시 열려서 대학교 입학했고 시진핑은 좀 나이가 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리고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시장 경제를 몸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가 복건성에서 시진핑한테 17년, 절강성에서 5년, 상해에서 1년 대부분의 성장 기간이
중국의 개혁개혁을 연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로 시장 경제를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믿고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대기업 CEO 특강을 가끔 하면 요새는 대기업들에서도 투자 X가 작은 건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경영학자들한테. 근데 투자 X가 큰 거는 가끔 정치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X가 커지니까 이건 정치 문제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강연하면 가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양반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믿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한국 경제의 신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무슨 뭐 그룹 무슨 사장하면 즉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습니까? 안 믿는데 자기들은. 왜? 자기들은 몸으로 커서 이 기업을 키운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반도체 칩 들고 직접 들어서 세일즈 한 사람들이고 그 꼬물 자동차를 갖고 가서 해갖고 팔아갖고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믿느냐고. 그런 눈빛이 느껴져. 이렇게 보면은 중국 지도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몸으로 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올 9월 달에 만들었던 상해 자유무역지대 시험구 있잖아요. 그냥 치고 나가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이 절강성에서 뭐 했나를 보면 이 상반들이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혁신가예요. 혁신가. 그리고 시진핑 정기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시진핑이 여기 근무했을 때 복가서 정했을 때 거기서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루하기 가장 사업하기 좋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했던 기업 혁신 정책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시진핑 본인의 경험도 있어요. 아시죠? 시진핑 아버님이 누구신지? 시중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중신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국회 부의장, 한국식으로 전국인대 부위원장인데 사면복권 되고 나서 맡았던 임무가 광동성 당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일 당석인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심천의 개혁개방 그 경제특구를 직접 고안해서 덩 시아오핑한테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천의 경제특구는 덩 시아오핑이 인가를 한 거지 주도한 거는 시진핑입니다. 물론 그거 하고서 1980년에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지만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시진핑 옆에서. 그리고 늘 그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경험 이런 걸 인정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건 뭐 리커창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는 저래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시진핑 본인은. 제가 받은 결론, 이 사람은 사회주의하면서도 민족주의자입니다. 조국, 주권, 군. 특히 시진핑은 대학교 청와대학을 졸업하고 국방장관 껑뼈아라는 국방장관의 부관으로서 장교로서 일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군사일을 손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군사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후진타오는 아니에요. 장점이는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총서기가 되자마자 군 문제에 관해서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군부대 방문해서 서슴없이 얘기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가 직책이 중앙군사위원 주석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무런 경험 없는데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군 장성들이 있는데 앞에서 팍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한다 그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어디서 온 거냐? 군은 자기도 알 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알 만큼 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중국 지금 방공 식별구역 그 설치와 관련해서 뭐 시진핑이 직접 뭐 지시를 내렸다. 그거 사기적인 얘기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데 당연히 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그걸 심의하고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자신 있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재판단으로 주권 영통제 권력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벌어진 외교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정.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실용적, 프래그매틱 내셔널리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베 신조라든지 이시하라 신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통칭할 때 우파 민족주의자인데 제가 볼 때 중국 지도자 우파는 아닙니다. 차이는 뭐냐? 항상 국익을 생각합니다. 항상 국가이익.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는 어떠냐?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기 아젠다가 있어요. 그걸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아시아 주변 국가가 앞으로 10년 동안 마주하게 될 중국 5세대 지도부는 보수 정치, 시장 경제, 실용 외교가 결합된 복합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성이 있지만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족주의적 성향과 시장 개혁적 성향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 당장 드러나잖아요. 중일 관계요. 쌩까고 띄어다오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협력이 지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있어. 그거 지금 미국이 아주 당혹스러워 있어요. 지금 부통령 와갖고 조 바이든 이거 뭐
어떻게 슬기롭게 잘 것인가. 또 위에 거랑 이 독실화사회적 입장에서는 평등에 대한 강조, 분배에 대한 강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삐끗거리는 게 이렇게 간치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 강연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와 관련했을 때 이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 바뀌었어요. 소강사의 전면적 건설에서 소경사의 전면적인 완성, 젠청, 건설에서 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중국의 장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생태, 환경보호인데 환경보호는 저는 독자적인 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법치, 경제는 전환, 사회는 민생, 소프트파워, 평화적 발전. 요게 이제 중국의 소일.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10년 전부터 했던 얘기고 요번에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재미난 게 법치이죠.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가 아닙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민주는 생각도 없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신 여기서 말하는 법치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륙식 법치 내지 이제 독일식 형식적 법치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형식적 법치. 즉 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집행돼야 되고 법은 누구 앞에서 평등하고 요건데 내용은 문제 삼지 않죠.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이걸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사실 싱가포르 생각한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 생각한 거. 그리고 이게 공식 당방팀이 된 게 1997년 15차 당대회 때입니다. 의법치국, 중국말로 이파 찔고 법에 근거한 통치라는 뜻이죠. 공식 당방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중국 정치개혁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 법치에 관련된 책을 10년 동안 연구할 책을 시리즈로 3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997년 15차 당대회에서 법치를 공식적인 정치개혁 방침으로 정하기 전에 15년 동안 지방에서 경험을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는 한 이게 계속 갈 거고요. 경제는 전환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중국말로는转变. 이것이 더 가속도를 붙였던 게 아시겠지만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거 하기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참 운을 타고났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위기만 해도 97,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고 있고요.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있었고요. 근데 중국은 다 벗겨나가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따 또 하지만 그 다음에 민생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저더러 과거 10년 동안 즉 후진타오 집권기에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시가 있던 정책 하나를 얘기하면 저겁니다. 민생입니다. 민생입니다. 그러면 덩시아핑 후진타오 장점일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제 판단으로.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민생입니다. 인민생활 개선. 왜? 저가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신경을 쓸 정책 하나를 얘기하라면 민생입니다. 국민생활 개선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랑 거의 같습니다. 한국하고 취업, 주택, 소위 요새 4대 민생 문제라고 그러는데 취업 장난이 아니죠. 작년 중국 대학생만 졸업한 게 690만 명, 700만 명이 졸업했습니다. 13억 5천이 매년 새로 나오는 신규 노동력만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분의 1씩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2천만 명 중에서 약 700만 명이 대학 졸업하고요. 나머지 한 500만 명 정도가 직업학교, 우리 식으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그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산당 지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개 일자리 중에서 다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되려면 반만 주면 된다고 그럽니다. 1,000만 개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줄까요, 그거? 그리고 바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중국이 벌써 10년 동안 그랬어요. 연 성장 목표가 7%다라고 했던 이유가 1,000만 개 일자리를 주는 게 7%입니다. 1% 성장이 보통 120만 개에서 13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9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일자리를 주려면 7%면 됩니다. 그래서 7%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먹는 거를 책임 못 지는 정권은 유지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기본입니다.
뭐 이런 게 앞으로도 그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드디어 소프트웨어 얘기, 이것도 뭐 벌써 10년 전에 한 거고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전체를 묶어서 중국의 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중국 대륙에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를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중국 지도부들의 고민, 가능성은 있느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100%안 된다라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싱가포르처럼 절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그 상해에 중국의 꿈 회의에 가서 발표하려면 그럽니다. 제발 좀 싱가포르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중국은 싱가포르가 아니에요.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현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싱가포르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530만 명입니다. 싱가포르가 막 경제 성장할 때 인구 400만 명이었어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13억 5천이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중앙지방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정부가 결정하면 그냥 다 집행되는 겁니다. 중국은 지방, 중앙은 중앙이고 지방은 지방이에요. 그게 중국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쌍요 정처, 시아요 뚜이처. 아무리 시진핑 리커처 이런 양반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뭐 뭘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싱가포르는 어때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홍콩과 더불어 영국의 식민 지배를 130년을 받았어요. 영국의 통치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가장 선진적인 행정체계를 깔아놓은 겁니다. 민주주의는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주주의는 안 해봤지만 세계 최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진 행정체제 경험을 100년 이상 한 겁니다. 생활에 돼 있습니다. 중국은 안 됩니다. 재판단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중앙하고 성 단위는 될 겁니다. 성. 상해는 상당히 값비어요. 제가 상해만 5년을 연구했고 광동만 5년을 연구했는데 거의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의 행정체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진도 마찬가지고요. 천진도 제가 1년 살면서 거기에 조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될 거냐?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랑이를 그리려고 꿈을 꾸면 증안되면 살쾡이라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게 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꿈을 갖고 2020년까지 1단계로 하겠다라는 게 제가 판단해본 중국의 꿈입니다.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중국의 꿈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릴 두 번째 제 주장입니다. 제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나머지는 설설 그냥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도자를 아까 말씀드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중국은요, 뭐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 3세대에서부터는요 거의 연령대가 10살 터울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조금 길어요. 장점이니. 왜 그러냐면 갑자기 들어왔죠. 천안문 사건 이후에요. 1989년 6월 달에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92년에 14차 당대회에서 다시 된 거죠. 그래서 14차 당대회로 치면 연령이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 정치 세대는 10년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직위는 5년씩 2번 하면 다 물러나야 됩니다. 다 물러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10년이고요. 그러면 지금 6세대들이 60년대생이 크겠죠? 예, 크고 있습니다 지금. 1963년생 2명이 정치국 상무위원 25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후춘화 광동동 당서기 1963년생입니다. 또 하나가 순정차의 중경시 당서기. 별일 없는 한 후춘화 이 양반이 총서기가 될 거고, 별일 없는 한 순정차의 이 양반이 총리가 될 겁니다. 이미 6세대가 2명이 국가 지도자급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분들은 50년대에 나왔고 문화대혁명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꽃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단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혁 초기에 대학을 구사하고 개혁 개방을 직접 추진한 사람입니다. 학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추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혁명에 전혀 혁명과 관련이 없어요.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75세신데 어렸을 때 그래갖고 제가 처음 중국 연구한다 그랬을 때 왜 한국만은 나라지 중국 연구하느냐고 그래요. 어머니 기억 속에는 중국은 적이에요. 피난했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이냐라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그랬는데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형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인문사회형 지도자의 공통,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지금은 거의 70에서 80%가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후진타오까지는 제4세대까지는 70, 80%가 테크노크라시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대를 나왔고
엔지니어로 10년 정도 일했고 발탁이 된 지도자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식의 특징이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진핑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특히 그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문화대혁명 일어나기 전에 시중신이라는 분이 중국 혁명 지도자 중에서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문화대혁명 일어나기 전에 반동으로 물려서 추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도소, 노동교화형 해갖고 78년 개혁개방이 되기 전까지 거의 17년형을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요때 16살에 섬서성 지금 저 시안 저기 있죠. 연안에서 얼마 멀지 않은 데인데 그 진시황릉 있는데 거기에서 토굴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시진핑. 그래서 그 양반이 쓴 그 전기나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거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 거기를 다 극복하고 도망치기도 했고 왕치산도 이제 그 근처에서 있었고 뭐 리커창은 다른 곳에서 다 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갔던 인내력, 친화력, 지도력 본인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자질은 여기서 배웠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시진핑 지도력의 특징 중에 하나. 카리스마도 여기서 만들어졌고 인내력도 여기서 만들어졌고 다른 나머지 지도자들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경험입니다. 집단적 특징이고요. 이를 만약 개혁파냐 보수파냐로 굳이 저쪽으로 분류하란다면 저는 개혁파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대신 신중한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참고로 요번에 새로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이제 당국가 체제로서 중요한 것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당이 중요합니다. 당과 국가가 하나인 이 체제 쪽에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이거 여는데요. 이거 의미 없어요, 별로. 8,500만 명을 대표해서 2천만 명이 죄송합니다. 2,000명이 5년에 한 번 모이는데 5년에 한 번 모임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할 때 뭐라냐 주주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8,500만 명의 주식을 대표해서 2,000명의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다시 정의원 200명 정도, 후보위원 한 160명 해갖고 350명 정도로 대주주총회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대주주총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냐? 사실에 중국의 당 중앙 내진 중국의 지도자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요 사람들인데 요거 빨간 거. 요 정치국원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사회가 되겠죠. 이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국식이면 사장단 회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뒷받침에서 서기처는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중에서 반이 중복되기 때문에 요 합치면 30명입니다. 30명이 중국을 끌고 가고 있고 이들 중에서 이 정치국은요 별일 없는 한 월 1회 모임을 합니다. 월 1회. 그리고 월 1회 모임을 할 때 모임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게 집단학습입니다. 요번에도 지난주에 집단학습을 했는데 저 처음 봤어요. 그 집단학습. 막스 레닌주의 학습했습니다. 시진핑 집단학습. 아주 예외입니다. 그래서 집단학습하고 회의하고 별일 없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상무위원 별일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이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분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엔 대통령이 7명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대통령이 7명 있다. 대통령 7명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 간에는 그 교수 사회랑 비슷합니다. 이제 교수도 이제 정교수 있고 부교수 있고 조교수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른 거지 교수 등급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신임 교수 뽑을 때 전체 교수회의 하면 정교수 퇴임 직전에 한 분이나 막 교수 된 조교수는 한 표입니다. 표결하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술적으로 집단지도 체제라고 표현하고 이런 집단지도 체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정치 개념이 뭐냐 해서 영국의 내각, 총리와 내각 관계를 표현해주는 개념을 갖고 씁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영국의 내각 구성원, 즉 장관들은 다 미니스터죠. 의원이면서. 근데 수상은 엄지손가락, 대빵,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급인데 대표성을 띠면 약간 지위가 높다. 그래서 first among equals라고 합니다. 동급자 중 1인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국의 중요한 군, 당, 정치 조직의 각 대표들로서 각자 자기의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총석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군사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사를 대표한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군은 인민의 반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시아핑 이후로 즉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없는 이후부터는 중앙군선의 주석은 대개 총서기가 맡았습니다.
그게 아닌 적도 있었죠. 장쩌민이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이 이 리더십이 좀 어려웠었다고 그랬어요. 두 주석 체제. 근데 그건 예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거고요. 동시에 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무를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해서 류인산이라는 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2사람은 군 및 당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중요한 게 군, 당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부겠죠. 그래서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 근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리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짱가울이라는 상무부총리, 부총리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상무부총리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회의장,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인민정치협상위원회 전국위원회, 줄여서 주행거정시에 전국정협이라고 합니다. 전국정협. 이거는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조직, 사회 조직의 총괄 조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거 대표하시는 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분인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림표상에서 중국의 특성 때문에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공산당이 통째로 부패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앙규율검사위원회라고 그분 거의 같게 이렇게 놔버렸습니다. 바로 중앙위원회보다 약간 낮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리고 반북해기구 책임자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집단적인 지도와 개인 책임 분담의 결합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요한 사항은 공통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결정할 때 각자 한 표입니다. 그러나 각 자기 분야의 업무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아젠다도 내놓고 결정된 걸 집행할 때 이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유 역할이 뭐겠습니까? 국방, 외교, 당, 이 3가지 고유 역할입니다. 이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러면 총리, 고유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중국에서 총리하면. 참고로 일본의 현재의 경제정책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아베노믹스. 중국의 현 경제정책은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리코노믹스. 왜? 진핑노믹스라고 안 할까요? 아는 거죠? 중국에서 있잖아요. 경제, 사회, 행정 3가지는 총리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총리의 포트폴리오예요. 이거는 총석이라도 못 건드려요. 이 3가지입니다. 이 2사람. 그 다음 이 사람은 입법하고 감독, 법 만드는 것과 국가기관 감독하는 건 저 사람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인 정책, 소수민족 정책, 화교 정책, 과학기술 정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부패 투쟁은 이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반부패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여기서 결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 의제는 누가 내겠습니까? 시진핑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결정이 되면 그걸 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만들어진 상해 자유무역지 시험구, 그거는 누가 제안을 하겠습니까? 프로포즈를 리커청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결정은 못해요. 같이 해야죠. 집행은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요번에 약간 삐끗거리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이 양반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지금 시진핑의 권한이 출범할 때부터 셌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보면 곧 내년에 이제 저희 중국 전문가들이 저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013년 중국 개황이라고 해갖고 1년 동안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에서 책을 냅니다. 저는 이제 정치, 국내 정치 파트 맡았는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거 할 때 나머지는 다 외교 쪽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 마타, 그러니까 경제, 행정 쪽은 시진핑이 지원하고 리커창이 들어가는 마차 하나. 그 다음에 공산당 개혁, 공산당 정풍운동은 시진핑이 지원하고 리윤시안이 하는 또 하나 마차. 또 하나 반부패 투쟁은 시진핑이 지원하고 왕岐산이 이끌어 나가는 게 삼두마차 체계로 지금 움직여가면서 그 정점에 지금 시진핑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번에 18기 3중전에 얼마 전에 끝난 거기서 신설될 2가지 조직이 있는데 국가안전위원회, 그 다음에 개혁 영도소주라는 게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만약 그 조직을 시진핑이 조장 서기를 맡는다라면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정치학자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논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집산조처제가 깨지는 거 아니냐.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도입부를 했고요. 나머지도 다 얘기했던 거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18차 당대회는요 이미 16차 당대회 때 기본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정됐고,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에 용과 춤을 추자라는 책에서 그 차이나 2020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 점검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20년 동안 유지가 되느냐? 이게 사실 중국의 힘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얘기 쓰는데, 중국의 신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 놀리고 그럴 때 그런 말 쓴다고 그랬죠. 일본을 비판할 때 한자로 10년 구상이다. 즉 10년 동안 재상이 9번 바뀌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루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빼고요. 나머지는요 총리가 1년 4개월마다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좀 오래 갔으면 바래요. 오래 가야 돼요. 그래 일본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의원 참여는 다 장악했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은 보장되어 있고,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일본이 자신감 찾는데, 총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게 왜 가능하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는 먼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은요 그 새로 등장하는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지도부와 들어가는 지도부 1년 동안 같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면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약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적인 예로 작년 18차 당대회에서 정치 보고 누가 했습니까? 시진핑이 했나요? 아니, 후진타고 했어요. 올 3월 달에 있었던 12기 전국인민대표대 1차 회의 때 정부 업무 보고 누가 했습니까? 먼저 báo告하죠. 정부 업무 보고 항상 과거의 일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나쁜 얘기 안 하죠. 나쁜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자신이 해놓으니까 이건 전국인대에서 결정되면 이건 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덩시아핑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권력 승계와 정책 결정을 교묘히 분리시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추진할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이요 11기 전국인대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집권을 딱 했는데 방향은 이미 다 15년까지 다 결정돼 있어요. 내가 뭐 집권했다고 새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 조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중국에서 권력 투쟁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노선 투쟁이 아니라 자리 경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정을 이룬 덩샤핑의 작품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됐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꿈을 위한,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얘기한 중국의 꿈과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밑그림은 이미 다 이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얘기로 다시 10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중국 혁명의 경험입니다. 중국 혁명 속에서, 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수십 배 힘이 강한 적을 물리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치 보는 겁니다. 그게 상황 파악이에요. 마오쩌둥 전집에서 나오는 모순론, 실천론, 이런 철학서는 철학서 같지만 철학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전술을 짜기 위한. 그래서 중국은, 저는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의회 이런 걸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 문건을 보면 신년 계획 짠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항상 상황 분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목적이 있고, 목적을 추진할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맨 먼저 10년 전에 앞으로 2020년까지 중국이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봤느냐,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뜻은 중국에서 전략적이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로 진입하는 시기, 언제냐면 정확히 2003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1,000 진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월드뱅크에서 얘기한 소위 말하는 미들 인컴 컨트리 트랩, 한국에서는 중진국 항점이라고 번역했고 정확한 번역은 중간소득 국가 함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부들도 뭐라고 한다느냐, 앞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20년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을 잘못해서 이러면 중국은, 강대국은 문턱도 못 가보고 끝난다.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나 기회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예요. 하나는 뭐냐, 더 이상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2000년쯤에는 더 이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나라가 없다. 할 나라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 칠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따라서 국내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또 하나의 뜻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났을 때 공산당은 위기였습니다. 삼신위기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위기. 일반 국민들이 세 가지를 안 믿어요.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우선 공산당을 안 믿어요. 또 혁명을 안 믿어요. 세 번째가 사회주의를 안 믿어요. 이걸 극복해서 인민의 마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한 게 덩시아핑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과가 좋아서 인민이 공산당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외부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국민이 지도부를 믿는, 그래서 중국식 표현입니다. 1000년에 한 번 올 거만. 그래서 이때 중화민족의 중흥을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소강사회를 만들자라는 건데, 그 소강사회라는 표현은 이때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덩시아오핑의 1차 과제는요, 1차 과제는 뭐였느냐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돌아선 민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덩시아오핑이 권력을 잡았던 1978년 이후에 국민한테 얘기한 거죠. 기회를 한 번만 달라. 잘해보겠다. 그러면 기회를 공산당한테 다시 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치가는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말 복잡하게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간단명료합니다. 처음에 그래 10년만 달라. 그러면 원바오 그냥 그런 거에 등 뜨듯하고 배부른 거예요. 1978년 중국 인구가 9억 6천이었습니다. 9억 6천만 명. 그중에서 농민이 8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자료를 보면 8억 중에서 2억이 아사 상태였습니다. 아사 상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덩시아오핑이 한 말입니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10년만 주면 기아 상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0년만 주면 그럭저럭 편안한 사회, 샤오캉. 즉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고 그때 덩시아오핑이 상정한 게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였습니다. 800달러. 그리고서 다시 50년을 주면, 즉 20세기 중엽 2049년 건국 100주년에는 개도국 수준 가겠다. 그리고 덩시아오핑이 그때 약속한 게 4,000달러였었어요. 근데 저 4,000달러는 2010년에 이뤘습니다. 40년 땡겨서 그랬어요. 그래서 2002년 16차 당대회 때 결정한 게 뭐냐면 중국은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살 때가 됐어요. 소강은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불균형. 경제는 발전했는데, 경제는 무지하게 발전했는데 나머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그게 comprehensive라는 표현,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확인했고 작년에 다시 확정한 것 중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즉 요거 다시 낸 거예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소득 2배. 그래서 이게 된다라면 2020년에는 요걸 하기 위해서 연 7에서 7.5%를 상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GDP는 20조 달러가 되고 나미널 퍼캡ita GDP는 12,000달러가 되는, 요게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꿈의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왜 10년 전에 저렇게 방침이 바뀌었느냐? 즉 제3세대하고 제4세대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파자스잉다 그래요. 발전이 모든 거예요. 발전. 근데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심각한 사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제가 이제 맨날 쓰는 얘기인데 4대 격차. 이게 이제 도농 격차, 지역 격차, 계층 격차, 그다음 민족 격차. 이 제가 통계를 내는 건데 중국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 지금부터 10년 전 13배 차이입니다. 13배 차이. 이건 한 나라가 아닙니다. 13배 차이가 나면. 이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 대개발도차 계획하고 시작했던 거고,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매년 3천조 인민폐, 3천억 인민폐, 3천억 인민폐를 찍어서 서부 대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통계상으로는 어쨌든 10년 지나고 나서는 13배에서 5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한강 교수가 한 말인데, 하나의 중국과 4가지 세계. 그래서 중국은 평균으로 낸 1인당 국민소득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심각하죠. 뭐 진위 개수. 올 초에 1월 달에 중국 정부가 있잖아요. 갑자기 지난 7, 8년 동안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진위 개수를 발표를 안 했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발표했어요. 그런데 얼마냐? 0.47입니다.
그 이유가 그 작년 12월 달에 있잖아요. 서남재정대학과 중국인민은행이 같이 만든 금융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해서 발표했더니 0.6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평균 내서 최소한 0.5 됩니다. 진위계수 0.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학에서 0.43이 레드라인이라고 그래요. 0.43 넘어가면 심각한 사이예요. 한국은 지금 뭐 갖고 싸우느냐면요, 한국이 진위계수를 내는 방식을 진위계수가 가장 낮은 방식으로 여태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OECD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신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0.35가 나왔어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0.31입니다. 0.31에서 0.35로 갔다고 높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0.5면 이거는 뭐. 근데 이 충격은 중국이 훨씬 더 커요. 왜?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한국은 지금 상위 10%, 하위 10%면 한국은 약 10배 차이 납니다. 중국은 23배 차이 나죠.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심한 게 삼농. 그래서 막 시작했을 때 가처분 소득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 가지 합치면 실제로는 6,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나가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있는 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농민공 문제. 이 통계는 숫자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2억 6천, 뭐 2억 5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게 이 용어는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하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기 그래서 그냥 군체성 사건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5년 이후에 발표 안 합니다. 2005년 발표한 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니 그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왜 거짓말시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발표를 안 하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런 걸 보면 보통 하루에 500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500건. 진위계수가요 0.44 넘어가면 이건 시위 다발 사회가 됩니다. 시위 다발 사회가. 시위 다. 더군다나 저는 제가 계산은 못하지만 그냥 0.47과 0.61의 중간 0.5인데 제 피부로 느끼는 게 그래요. 제 아들도 그래요. 중국 드럽고 가보면 상해 갔을 때랑 서안 갔을 때 이거는 이게 같은 줄 알았냐는 게 이게 네? 서안 시안이면 중국에서 중간 수준 저기 지역이거든요. 상해는 상이고 이거 아빠이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성장 우선이 아닌 성장과 재균형을 같이 검토하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한국 같은 사회는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입니다.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기존의 발전이 비과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7년에는 당의 공식 이념이 이번에는 당의 행동 지침으로 됐어요. 당더 행동指南. 그래서 막스 레닌주와 동격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의미는 뭐냐? 앞으로 쉽게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의미는. 이제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자. 핵심은 이거죠. 민생 개선을 위한 지적 발전. 발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지는 경제 성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국민의 생활 수준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GDP만 올라가는 성장. 또 하나는 성장률은 안 나가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성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GDP 계산법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똑같은 예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GDP를 올리겠다 그러면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속도로 팍팍 깔으면 됩니다. 고속도로 깔고요, 전철 깔고요. 그러니까 즉 기초시설 있죠? 이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막 짓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7% 8% 나왔어요. 문제는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요. 경전철이 있는데 깔아놨는데 여기에 차량 하나에 서너 명만 타요.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태웠는데 국제회의는 고사하고 1년에 결혼시간 두세 번 해요. 지금 디트로이트 파산한 거 미국 어제 MBC 뉴스 봤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울어요. 어떤 노인네가 인터뷰를 하는데 연금이 다 끊겨버렸어요. 도시가 파산해서. 도시 파산하면 안 나가요. 자기는 환자다 이거야.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내 돈 뺏어가면 나 어떻게 하느냐. 한국도 지금 몇 군데 지금 파산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경제성. 이게 덩샤오핑 장점이 됐던 거. 그 다음에 후진타워 이전까지.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똑같은 예산인데요.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마을 문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생들 책 좀 실컷 보라고 책 잔뜩 사서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일 나가는 엄마들 위해서 유아와 유치원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짓고서 아주 월급도 유치원 선생님 많이 줘서 행복하게 만들고, 또 위로 혜택 못 받는 사람한테 돈을 뭉평진하는, 그러면 GDP 하나도 안 잡혀요. 성장률은 안 올라가요. 그러나 인민의 생활은 어때요? 좋아지죠?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웨이브,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얘기 잔뜩 써놨는데,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는 경제 전략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전 방식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출 이전에서 민간 투자와 소비, 특히 소비입니다. 저는 중국이 왜 2007년,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에서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선제적으로 저 정책을 썼던 원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2000년대쯤에는요 중국의 무역 의존도, 즉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대였습니다. 만약 2000년 그쯤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면 저는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역 의존도가 7, 80%, 즉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 30% 갖고 이럴 때는 미국 시장이 팍 죽었다, 유럽 시장이 팍 죽었다, 그러면 중국 성장률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저 정책을 하면서 2008년 하반기 무렵에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40%대로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 그냥 수출 50, 수입 50 하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출 조금 떨어지더라도 돈을 왕창 풀어주면 보완이 되는, 즉 저는 우연이라고 보질 않아요. 이게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이런 요소.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이제 리코노믹스, 제가 분석한 리코노믹스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도시화. 근데 저기서 말하는 도시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간의 도시화, 즉 농촌 지역을 도시로 바꾸는 거죠. 이게 공간의 도시화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웨이번 정시화, 사람을 기본으로 한 도시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보셨죠? 이미 농민 중에 2억 5천이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호적이 농촌 호적이라 도시민의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위료 혜택, 교육 혜택, 그들한테 도시민을 만들겠다는, 그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의 농민공을 도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만 인민폐에서 10만 인민폐, 한국 돈으로 하면 대개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는 게 이게 리코노믹스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생활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개선되고 여유가 생기면 이들이 바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도 개선되고 유효수도 창출이 되고, 유효수들이 창출되면 수출이 아닌 내수에 의존하게 되고, 이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레이거노믹에서 첫 번째로 낸 게 이거고, 리커창은 박사학위 논문 등에서 이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것도 오랫동안 했던 거죠. 요게 이제 10년 전, 정확히는 한 7, 8년 전에 결정된 거고, 요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회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조화롭지 못했어요. 조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민생 개선이고 빈부격차 해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리코노믹스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올 2월 달에 지난 거의 10년 동안 통과가 안 됐던 소득 재분배 정책이, 그 방안이 올 2월에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좀 불만이 좀 많은데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그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하겠다는 겁니다. 빈부격차 해소, 이 중점 정책. 그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 4대 과제, 요겁니다. 요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가끔 학생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 같은 데서 저러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집행되는 메커니즘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잘 아시죠? 내년 6월에 곧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선거에 실업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 한 얘기의 일부는 지켜야 됩니다. 즉 선거에 대비해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에요. 정당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척이라도 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합니다. 이러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중국은 선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거 집행합니까? 위에서 해라, 밑에서 안 하면 어떻게 못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점 정책이라는 게예요. 중점 정책. 그리고 그 중점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한 중점 정책은 집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합니다. 그걸 중국말로 일표 부정,
이피아 포딩, 일표 부정. 즉 무슨 얘기냐? 중국 공무원들도 임기가 5년이에요. 별일 없으면 인승진할 인사고과를 해요. 또 5년 승진뿐만 아니라 매년 인사고과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해요.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든지 환경, 뭐 부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평가하는데 나머지 다 잘해도 그 중점 정책 그거 못하면 면직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가장 오랫동안 중점 정책으로 이었었던 게 뭐겠습니까? 산하 정책입니다. 산하 정책, 가족 계획. 이건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면직시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드는 거죠. 무리수가. 강제 낙태 이런 거 비일비재하고 하는 이유가 이건 중점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짱이모 감독이 다른 이유 없어요. 애 셋 낳았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2달 넘게 은둔했다가 지금 나와서 잘못했다, 모든 책임지겠다, 시킨 애들 다 하겠다. 다른 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해서 애 셋 낳은 것뿐인데 지금까지 써나왔던 모든 업적이 다 그게 중점 정책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중점 정책이 많은 데는 10개도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행정학에서 논쟁해버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래? 이런 중점 정책. 어떤 것까지 하느냐면요, 중앙의 중점 정책과 달리 지방의 당정 간부들이요 자기 중점 정책 슬쩍 껴넣어야겠다. 그러면서 돈 착취하고 막 이런 짓 하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중점 정책은 가장 오래된 건 산하계획, 산하 제한.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건 어떤 게 있느냐면 인위성 자연재해, 탄광사고 이런 거 있죠. 탄광사고 이런 거. 또 2005년, 2003년 베이징에서 멍시해농이라는 베이징 시장이 면직됐던 게 뭐 때문에 면직됐습니까? 사스 허위 보고. 이건 면직돼서. 얼마 전에 원저우 근처에 고속철도에 났을 때 그 책임자들 한 100명 정도 다 무책당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린이 분유 있죠? 아기 분유, 살루폰. 그 담당자들 150명 정도 다. 이런 자연재해는 용서 안 합니다. 그 1차가 2003년 북경 그 사스. 그 밖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겁니다. 중국에서는요 주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매년 400만 호에서 500만 호를 새로 짓고 있어요. 한국시로 치면 국민주택이에요. 저리로.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도시에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어딘지 무슨 군지 모르겠는 저 사는 서초구. 그럼 거기에 대충 봐서 1년에 1000채다. 그럼 1000채가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서초구의 당서기와 구청장은 1년 예산자 때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 안 하면 변명 없어요. 집행하는 변명. 이게 중점 지체. 그 전에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의료보험 농촌 복계율 즉 커버리지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95%인데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까보면 껍데기일 가능성이 있겠죠. 허위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중점 정책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과 더불어 뭘 내려보내면 되냐면 돈을 내려보내면 됩니다. 돈 내려보내면. 그래서 중점 정책이면서 돈을 내려보내서 비교적 잘 집행된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2006년부터 중국 농민들은 더 이상 세금을 안 냅니다. 농업세를 안 내요. 농업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중앙에서 그 농업세만큼 지방에다가 내려보냈어요. 돈 내려보내고 거두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위무교육인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돈 위에서 다 내려보내고 집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농민공 호정 문제, 농촌호구와 도시호구 문제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점 정책으로 딱 정해놓고 돈을 내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럴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법치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요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예 뭐 정치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즉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 저는 이제 그걸 정치학 용어로 정치 개혁의 주변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개혁이 주변화, 그래 중심 개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장 중요한 건 요 요소죠. 뭐 경제 성장률 얼마나 갈 거냐? 그 다음에 엘리트 정치 안정이 얼마나 될 거냐? 요 문제죠. 시간이 30분까지 여건 남아서 하나만 말씀드려요. 요새 이제 경제학자들, 중국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자 일부가 논쟁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요.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몇 %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가? 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은 더 이상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공적 7%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몇 %까지 떨어지면 공산당이 위태로운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7% 설. 7% 설의 근거는 뭐냐?
제가 아까 말했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래서 한때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는 그 7%를 공산당의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려면 유지해야 되는 생명선 7%예요. 근데 또 하나의 유력한 설이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3%면 된답니다. 근거는 뭐냐? 가처분 소득의 증가.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이 현체제에 불만을 갖거나 반대하는 건 어떤 때냐? 자신의 현재 소득 수준이 개선이 안 될 때 불만을 갖는답니다. 국민 성장률이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제 소득이 늘었나 안 늘었나가 관심사고, 이거에 따라 불만이 만들어진대요. 온갖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을 때 보통 가처분 소득이 한 3% 정도만 성장을 하면 괜찮다고 보통 느낀대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성장률이 몇 %냐? 그게 3%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3%만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 체제 유지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겠죠. 3%는 뭐 그냥 누워서도 해요. 저 도시화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52%인데 중국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진 다른 나라의 도시화율이 70에서 80%입니다. 즉 도시화율의 마진이 중국이 지금 20에서 30%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씩 도시화율을 이룬다는 건데, 그 도시화 1%만 갖고도 1%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는 중국한테는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한 계산이 아마 그 지도부들의 자신감, 그 얼굴에 그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속에 있는 그 자신감, 또 현찰 있잖아요. 현찰 3조 5천억 달러 현찰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중국의 똘똘한 기업, 큰 기업들은 다 국가 거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소속단 한 120개 정도의 대형 기업들, 그 다음에 성 단위의 또 이런 데서 그러한 기업들은 국가가 대개의 경우 40에서 50%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상당수는 중국 국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그럼 많이 팔았었어요, 사실은. 그 국유기업 삼각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불량채권 있죠? 그거 할 때 슬쩍 팔아갖고 이렇게 쓰는데, 어떤 경제학들이 계산한 거에 따르면 그 기업에 영향을 안 주면서 비상시에 중국 정부가 슬쩍 팔아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맥시멈으로 잡았겠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한 3조, 그거 한 6조 하면 8, 9조 달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베노믹스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요, 이미 일본의 부채율은 240%, 250% 정도 됩니다. 200. 즉 부채가 GDP의 2.5배예요. 미국도 이미 100% 넘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1차로 지금 50조 엔을 푸는 겁니다. 이거 계속 쌓여. 이거 어떻게 견딜까요? 그리고 지금 앞저기 유럽 지역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 그리스,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채가. 중국은 지방 부채가 많이 보는 그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관 말고 보니까 20조 인민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200하면 6천조 정도 되네. 6천조. 한국 1년 예산이 한 350조, 한 400조 되거든요. 6천조면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가 한국 1년 예산의 몇 배인가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중앙 부채까지 합쳐도 그래봤자 중국의 부채율은요, 그래봤자 GDP의 40% 정도밖에 안 나요.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다가 현찰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좀 자신 있어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판단해 보는데, 저는 경제 같은 경우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예측을 합니다. 경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단 써놨어요. 한중 수교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1992년 한중 수교했을 때 그 중국의 GDP가 약 4,500억 달러, 한국이 3,800억 달러, 1.3대 1, 거의 1대1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1인 당국이 있었던 건 중국보다 7, 8배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뻥뻥거렸죠. 근데 수교 10년,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7대1. 앞으로 2020년 되면 중국은 20조인데 지금 한국이 작년이 1조 1,500억, 아니 1조 2천억이라고 해요. 1조 2천억 달러를 3%씩 성장해봤자 2020년에 22조가 안 돼요. 이게 격차입니다. 지금 쭉쭉 벌어지고 있어요. 쭉쭉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고 생각할 게 많죠. 그 다음에 정치는 전 현행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2020년까지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는 해결은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7%, 6, 7%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처럼 민생 우선의 정책을 써나간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관리 혹은 통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외교는 아예 빼놨는데 저는 정말 앞으로 2020년 되면 그룹 오브 2가 될 거라고 봐요.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중국하고 미국의 그 국가 국력을 내서 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이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 중국이 비록 경제력, GDP 사이즈로는 미국을 추월하겠지만 군사력이나 소프트파워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군사력이거든요. 근데 보통 군사력이 한 4, 5년 전에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차이가 20, 30년이었다 그래요. 20, 30년 차이였다. 요새는 논장합니다. 저희들끼리. 중국 전문가들끼리. 10년이다 15년이다 이래요. 그러면 단순 액수로만 얘기해보면 국방비로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물론 국방비로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게 있어서. 근데 국방비로만 예산해보면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약 6,300억 그냥 6천억 달러라고 해요.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의 국방비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기관들이 발표하는 거를 종합해 볼 때 최소한 1,500억 달러는 됩니다. 전 더 될 거라고 봐요. 1,500억 달러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퀘스터 연방 예산 자동 삭감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안 깎더라도 자동적으로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 가면 5천억 달러까지로 그 이하로 줄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처럼 12%씩 13%씩 국방비가 늘면 아무리 안 돼도 2020년 되면 거의 2,500억 달러는 넘습니다. 3천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계산법에 따라서는 환율이니까 2,500억 달러가 되죠.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5천억 달러 국방비 중에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같이 관리해야죠. 그럼 반뚝 잘라갖고 태평양 이쪽 즉 동아시아를 관리하는데 미국 국방비를 2,500억 달러 쓴다. 그러면 중국 국방비랑 같아집니다. 근데 중국은 자기 동네에서 2,500억 달러를 쓰는 거고요. 미국은 멀리 건너와서 2,500억 달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군사적으로도 2020년 지나면 미중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중국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쟁할 일 없거든요. 뭐 미국이 중국하고 아프리카에서 전쟁하겠습니까? 주로 함이 요 지역인데 저는 2020년 되면 지금 조 바이든의 모습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조 바이든 가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굽신대느냐? 왜 굽신대느냐? 아주 사진도 멋있게 뽑아놨어요. 아베하고 조 바이든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있잖아요. 조 바이든은 그냥 겸언쩍게 있고 아베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아베가 일본이 아베 총리 요구하는 대로 조 바이든이 안 해줬거든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아니면 좀 더 세게 해달라. 근데 그거 안 했어. 그 다음에 중국 방문에서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큰 소리 못 쳤어요. 저는 이 모습이 2020년에 더 드러날 거다. 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아시아를 놓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때 되면 전 드디어 그룹 오브 2가 된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든 이때 되면 중국의 1단계 목표는 끝날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책의 10분의 1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나머지 10분의 9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